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야, 요즘 고령운전자 사고가 너무 많아졌죠. 차가 돌진해서 큰 사고 났다, 뭐 그런 경우 보면 정말 많은 경우에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그런 분들입니다. 이 문제 정말 심각한데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고령자는 야간 운전을 금지시킨다,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시킨다, 뭐 이런 것 같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하면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는 그런 주제인데 그래도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딱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아니, 그동안 초고령 아니었어요? 하실 텐데 그동안은 초고령은 아니었죠. 그 나라 국민 중에 65세 이상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65세 이상이 내년이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겁니다. 올해 딱 19%예요.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인 겁니다. 야, 우리 회사 직원이 10명이면 그 중에 2명은 65세 이상이다. 와, 이건 대단한 거잖아.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5000년 단군 이후로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가 딱 된 건데 여러분들이 딱 그 순간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하필이면 우리가 있는 동안이 초고령이야. 초고령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교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 우선 새 면허부터 도입한다는 건데 이게 어떤 방식이 될지, 그리고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20일 교통부와 경찰청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이게 눈길을 끌더라고요. 운전 능력에 따라서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면허를 말하는 겁니다. 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없다, 이 두 가지였어요. All or nothing 이라고 얘기하죠. 운전면허의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앉았다 일어날 수 있나요? 여기 있는 글씨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게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오케이, 운전하셔도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중간 단계의 면허증을 제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인 사람들의 운전 능력을 살펴서 밤에는 눈이 안 보이네 라는 사람은 야간 운전을 금지시키는 거고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가 없네,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하네, 이런 분들은 일반 도로는 달릴 수 있는데 고속도로 운전은 금지시키겠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분은 아무래도 속도가 너무 높으면 운전을 못할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속도 제한까지 제공하는, 그러니까 운전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사람마다 달리하는 그런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 잠깐만, 우리 아버지도 지금 60세 훨씬 넘으셨는데 그럼 저희 아버지부터 갑자기 면허를 새로 따야 된다는 얘기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지금 2022년부터 올해 말까지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2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법을 개정하고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죠. 만약에 가능성 없으면 이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고령 운전자가 사고 많이 일으킨다, 안전대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럼 20대는 뭐 사고 안 느냐? 20대 사고가 노인 사고보다 훨씬 더 많은 거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비슷한데 약간 틀렸고요. 20대 사고가 아니고 20세 이하 사고가 60대 사고보다 더 많은 거, 이거는 사실이죠. 지금 KBS가 정리한 그래프를 보시면 딱 나오는데요. 국내 20세 이하 운전자는 1만 명당 무려 120건의 사고를 냅니다. 20세 역시 문제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좀 더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18세부터 운전할 수 있으니까 18, 19, 20살 이렇게 3년이 다거든요. 이 사람들이 현재 고등학생이거나 아니면 막 졸업한 사람이에요. 운전면허를 이제 막 딴 거지, 아니면 따기 전에 면허를 따다가 사고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포함이고, 그리고 면허 딸 때 일반 도로에서 연수를 해야 되잖아요. 운전 경력 있는 사람을 옆에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를 옆에 태우고 연수 받다가 사고 나는 뭐 이런 어린 친구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애들도 다 포함해서 20대 이하는 사고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20세를 딱 넘자마자 어떻게 되나? 21세부터 30세, 여기 보시면 절반 이하로 사고율이 뚝 떨어집니다. 20대, 30대, 40대
40대까지는 굉장히 사고율이 적어요. 근데 50대부터는 사고율이 조금 늘어나는가 싶더니 65세 이상 운전자는 무려 79.3건이 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죠. 지금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선 사고 통계를 내지 않았는데 이 그래프 추이를 보면 아마 더 높아질 게 분명해 보이죠.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운전 경력이 짧아서 초보 운전이어서 사고가 나나? 아니죠. 저희 댓글 남기시는 분들 그래요. 운전 경력이 40년 넘은 사람이 설마 실수하겠냐? 그러는데 그분들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8살, 19살, 20살 이 친구들 사고율에서는 지금 65세 이상이 조금 더 낮긴 하죠. 근데 오히려 더 높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빨간 거 뭐예요? 이게 바로 사망자 수입니다. 사망자 수는 1만 명당 무려 1.8명을 사망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죠. 지금 65세 이상의 사망자 수는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높고 21세부터 50세까지 운전자에 비해서 무려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70세 이상의 사고 빈도는 무조건 더 높을 게 분명합니다. 실제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교통사고 위험도라는 것은 인명피해 환산값을 사고 건수로 나눈 겁니다. 사고 한 건당 인명피해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60세에서 69세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70세부터는 사고 위험도가 명확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80세가 되면 이 수치가 60세가 15점이던 것이 이 80세가 되면 23점이 됩니다. 85세가 넘어가면 26점이 돼요. 그러니까 80대부터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죠. 지금 이건 사고율이 아니고 사고 한 건당 사망사고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라는 수치인데요. 이런 정도로 늘어난다는 것은 60세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에 비해서 80세는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거.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고령운전자는 대체 왜 이렇게 심각한 사고가 많나 생각해보면 노령운전자들이 정말 실수 많이 하는 게 페달 오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고를 보면 대부분 큰 사고가 돼요. 페달을 오인해서 잘못 밟는 경우, 가속 페달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 밟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이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경우, 특히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경우에 가속 페달을 밟으니까 사람이거나 물건이 있을 때 서지 못하고 오히려 갖다 박아서 그래서 심각한 사고가 되기 쉽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런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나오게 됐나?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정부가 자료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51명. 와, 많이 줄였네요. 역대 사망자 수 최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OECD 교통사고 사망률 1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1등. 근데 지금 그게 큰 폭으로 줄어서 사망자 수가 이제 중위권이다. 그런데 여기 어린이 사망 부분, 뭐 이륜차 부분, 음주운전 사망 부분, 화물차 운전, 뭐 이런 것들 다 줄었습니다. 상당히 줄었는데 유일하게 늘어난 게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입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지난해 비해 1.4% 증가했어요.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망자 수가 다 줄어들고 있는데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건 심각한 문제죠. 실제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34,652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최고치라고 해요. 저는 이게 몇 년 동안일까 하고 봤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운전자가 34,000건 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그것도 경찰에 보고되거나 보험 접수를 했거나 이런 것들만 통계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우리나라에서 몇 %나 될까? 당연히 10%는 안 되겠죠. 이 운행거리도 상대적으로 짧을 텐데 근데 전체 교통사고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7.6%, 그러면서 매년 2%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심각한 문제고 그 문제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대책으로 먼저 내세운 것은 운전면허를 반납해라 라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데요? 일단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면허 반납이 얼마나 될까? 2%입니다. 심각하다. 왜 그럴까? 그 인센티브라는 게 1인당 10만원짜리 교통카드를 줍니다. 10만원 교통카드 주면은 면허 반납하고 싶을까? 어르신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채찍과 당근을 다 이용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면허가 애초에 없었던 분들은 그냥 대중교통 탈 수 있지만 운전면허 있는 사람은 반드시 면허를 반납해야만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게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그래야 이게 운전면허 반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죠. 사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놀랍게도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럴까? 유교의 나라라서 약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입장이라서 아니 공경도 좋은데 모두들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어야죠. 해외에서는 완전 무임승차가 되는 나라는 사실 없어요. 다들 약간씩의 제약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는 무료 이용을 할 수가 없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50% 할인,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다른데 도쿄 같은 경우는 시니어 패스라는 걸 돈 주고 사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곳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돈을 차등 지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괄 무료, 예전에 전두환 씨가 지시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지하철이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84년이니까. 지금은 지하철이 너무 만원이고 적자폭도 너무 커지고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든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지 않게 이렇게 좀 막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누가 그걸 하나. 예전에 한번 어떤 정치인이 이 얘기를 했다가 공식 사과까지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참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걸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혜택이라는 건 이렇게 막무가내로 만들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만들 때는 조금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혜택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미루면 미룰수록 노인층이 더 많아지거든요. 20%가 65세 이상인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말 해결하기 힘들어지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지금도 운전자 적성 검사하고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그거는 좀 부족하죠. 뭘 테스트하나 봤더니 요런 거 테스트합니다. 앞이 보이고 색깔이 빨간지 파랑인지 구분하고 오른쪽 화살표 딱 놓고 이 화살표가 나오면 어떤 의미인가요? 왼쪽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셋 중에 하나를 누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이들 떨어집니다. 이게 택시 운전사분들이 많이 떨어진대요. 아무튼 대부분은 떨어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 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 실제 주행 능력은 전혀 검증하지 않아서 운전자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이걸 평가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허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 식으로 고령 운전자를 관리하고 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면허 갱신 주기를 나이에 따라서 단축하고요. 그리고 의료 평가를 하고 도로 주행 시험을 또 봅니다. 제한 면허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가 이런 형태를 가겠다라는 얘기겠죠. 미국은 사실 우리보다 상황이 훨씬 나쁘죠.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꽤 발달해 있지만 미국은 일단 버스라는 제도가 별로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어디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하철? 지하철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면은 운전면허증을 뺏기면 사실 집에서 꼼짝달싹 하지 마라, 이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제한 면허를 시행할 정도로 노인 운전은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충적 주행 능력 평가라는 걸 받게 되는데, 운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서 일정 조건이 거기 부과된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식당까지는 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거주지 주변만 갈 수 있는 요 제한 면허를 달라 해서 그 제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71세 이상의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입니다. 70세 이상이면 갱신했을 때 고령자 강습을 별도로 또 수강을 받아야 돼요. 75세 이상이면 인지기능 검사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2020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는데요. 여기서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임시 인지기능 검사를 또 받아야 되고 실차 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 기능 검사를 2중 3중으로 하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도쿄에서 노인 사고가 너무 많이 났고 이 사고의 원인이 노령이다 라고 일본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런 식의 법규를 만들었고요. 2022년에는 비상제동장치 같은 것들을 차에 반드시 탑재하도록 하고 이 서포트카가 장착되어 있는 차만 운전할 수 있다 라는 한정 면허를 신설해서 이 면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국가들은 공통적인 게 있죠. 실차를 주행해보고 실질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맞춰서 조건부 면허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나라마다 상당히 다른 형태를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딱 맞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 어쨌든 all or nothing, 이게 완전히 통과하든지 통과하지 못하든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기능만 할 수 있으면 통과시켜 줘야 되느냐, 아니면 완벽한 사람만 통과시켜 줘야 되느냐, 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집에서 농사 짓는 그곳까지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최고의 운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못하게 한다, 이것도 잘못이고, 반대로 정말 간신히 운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속도로까지 갈 수 있는 최고의 운전면허를 주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의 이런 사례를 들어서 이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오늘 위험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이거 잘못하면 욕 무지하게 먹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이동권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못하게 하면 사고가 줄어들겠네, 이거 맞죠? 맞는데 이건 너무 1차원적인 사고입니다. 그렇게 치면 20대 미만도 사고 많다며, 그러면 20대 미만은 운전 못하게 해야죠. 다시 보면 남자는 대형 사고 많이 나니까 남자는 운전 못하게 해야 되겠네. 차 없애면 사고 안 나네?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대책이야? 그럴 수 없죠. 게다가 이거 우리는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사니까, 아니 뭐 대한민국은 뭐 대중교통 잘 돼 있는데, 아니 차 반납하고 그냥 지하철 타시면 되잖아요, 버스 타면 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수도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게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노인들, 운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나? 우선 첫 번째, 제 생각은요, 운전을 하기 어려운 고령 운전자들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너무나 큰 문제가 돼서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 2010년 중반부터는 오발진 방지 장치라는 걸 차량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발진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일본엔 급발진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아니, 세계적으로 급발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SUA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 그게 누가 잘못해서 튀어나갔다는 얘기는 없고, 자기가 잘못 밟은 것도 거의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가속됐다 라는 뜻이니까. 일본의 오발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페달을 잘못 밟아서 오인해서 발진했다,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Acceleration Control for Pedal Error, 그래서 ACPE라고 하는 장치를 갖고 있는데, 페달을 잘못 누르면 차가 가속되지 않는 장치예요. 일본은 이런 장치들을 포함해서 몇 가지 기능들을 더해서 서포트카라고 해서 사포카라고 부르는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차마다 기능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다이하츠가 예전에 내놓은 거, 2015년에 이런 거 내놨습니다. 스마트 어시스트 2, 요거는 차가 10km 이내의 속도로 갈 때 전후방에 벽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가속 페달을 내가 아무리 밟아도 차가 가속되지 않는 거예요. 엔진이 오히려 멈춰. 그러면서 경고음이 계속 납니다. 8초 동안은 차가 가속되지 않도록, 그렇게 멈추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비슷한 장치를 브랜드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내고 있고, 토요타 캠리라든지 코롤라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자동차에도 전부 다 서포트 기능이 달려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JNCAP이라고 하는, 뭐 유로NCAP이나 우리나라 KNCAP 같은 일본의 충돌안전 테스트에서는 이런 서포트카에 대한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서포트카 장착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무려 90%라고 합니다. 와, 이제는 어지간하면은 페달 오인 사고는 없앨 수 있다라는 수준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장치 꼭 만들어야 되고 꼭 장착해서, 이제는 KNCAP 같은 데서도 이런 거 테스트해서 그런 거 도입한 차에 점수를 더 주고, 이런 노력들을 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노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구글이 처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요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귀여운 거, 영상 보면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볼 때마다 감동적이더라고요. 여기서 스티브 마한이라는 이분이 차를 타고서 굉장히 즐겁게 다닙니다. 옷가게 가서 옷도 이렇게 찾아오고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노인분이 굉장히 즐거운 삶을 사세요. 그러다가 차에서 딱 내려서 걷는데 이렇게 막대기를 꺼내죠.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 그냥 선글라스 낀 그냥 멋있는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각장애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비슷한 삶을 살 수 있게 상당 부분을 극복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라 삶을 바꿔주는 장치를 만들었다, 이런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티브 마한 셀프 드라이빙 카 유저 000000 몇 번에 몇 개야, 0000000001
전 인구가 셀프 드라이빙 카 유저가 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다 이 얘기죠. 구글 셀프 드라이빙 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이 셀프 드라이빙 카를 반드시 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노령 인구의 이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자율주행 반드시 앞당겨야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런 나라에 비해서 자율주행의 속도가 너무나 뒤처져 있어요. 세 번째, 자동차 회사들이 해줄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오닉 5나 EV6나 이런 고성능 전기차를 노인들이 운전하진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기차들 보면 EGMP라고 하는 자동차들 무려 325마력 나옵니다. 뭐 많이 나오는 차는 500마력도 넘게 나오죠. 그래서 가속 페달 이만큼 밟으면 여기서 300마력이 넘게 뿅 나가는 거예요. 300마력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이 300마리 정도 된다는 거잖아. 물론 정확하게 말 300마리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따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아무튼 이게 너무 센 거 아니야? 이거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브레이크인 줄 알고 이거 까딱 하고 밟으면 300마력으로 빡 튀어나간다는 건데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할 일이 있죠. 이 전기차 출력을 일단 절반 이하로 줄여놔야 돼요. 필요할 때만 이 사람의 의지로 가속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실수로 밟은 건지 이걸 좀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할 때만 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장치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정말 달려볼래 라고 하면 그땐 달릴 수 있어야지. 근데 의도적으로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럼 출력을 최대한 끌어내지는 못하게 좀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속하는 것도 밟았을 때 뿅 펴나가는 느낌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좀 부드럽게 가속될 수 있게. 그래서 잘못 밟았어도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오늘 제가 지금 막 K9을 시승하고 왔는데 K9 시승할 때 느낀 점이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이렇게 브레이크 밟듯이 때려 밟아도 차가 가속되지 않아요. 차가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가속 페달을 내가 실수로 밟았는데 어이구 지금 밟았는데 차가 허당이네 이거 가속 페달이구만 하고 느긋하게 옮겨 밟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아이오닉 5를 타고 있었다면 끝까지 밟았을 때 차는 뿅 튀어나가서 앞에 갖다 박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가속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K9처럼 정말 부드럽게 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자동차가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일반 가솔린 차를 몰던 그 기분으로 전기차를 몰면 고령운전자 같은 경우는 사고 낼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고령운전자가 200마력 넘는 전기차를 탈 때는 별도면을 따야지만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딱 정답이 없는 얘기를 계속 드린 걸 수도 있는데요. 물론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모쪼록 노인분들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즘 노인 운전자의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걸 세대 간 갈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노인이 뭐가 잘못했다 그래? 너희 젊은 것들은 나이 안 될 줄 아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 노인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변화, 그 중에는 운전 능력도 포함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운전에 대해서는 남녀, 노, 소 이런 것들을 가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나, 내 식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고령자 전용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거 이게 뭐 최선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부터 만들어 가서 차차 더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